안녕하세요. 저는 안혜숙이라고 합니다. 인생 황혼에서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나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된 저의 소박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듣고 저를 응원해 주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1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 딸을 출가시킨 후 홀로 살아왔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고 외로움이란 감정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전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사한 딸아이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낯선 동네라 한참을 헤매고 있었죠. 발은 시려오고 주변은 온통 낯선 풍경뿐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던 노인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부드러운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 유난히 인상적이었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길로 쭉 가시다가 두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딸네 집 가는 길에서 몇 개월에 걸쳐 그분과 서너 번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려니 했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또 뵙네요. 그러게요. 인연이 있나 봅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서로에게 짧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폐지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며 발걸음이 저절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드시고 하세요. 날이 너무 더워요. 물 한 병을 건네자 그분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걸 제가 받아도 됩니까? 당연하죠. 어서 드세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 공원 그늘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잠시 더위를 식히는 시간이었죠.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깊은 이야기까지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왠지 그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 6개월간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혹시 다른 동네로 가신 건가 걱정이 되었고 그 후에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겨울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끔 간병일을 하던 저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급히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침대에 초췌하게 누워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어머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연락을 받고도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들분들이 2분 계시는데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가겠다고만 하시더래요. 며칠간 그분을 간병하면서 저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장영호, 69이셨습니다. 아내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고 자식들은 출가 후 홀로 지내고 계신다고 했죠. 60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회사 임원으로 일하셨다는 그분의 손은 지금은 폐지를 나르느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혜숙이라고 합니다. 예숙 씨,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에는 말하지 못한 깊은 사연들이 배어 있었죠. 며칠간 간병하면서 저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두 아들에게 모두 나눠주셨답니다. 아파트, 예금, 퇴직금까지.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기에, 집을 산다기에. 부모 마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후 아들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하면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면 바빠서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그냥 목소리나 듣고 싶었다고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집주인한테 말씀하셔야죠. 저한테 왜 전화하세요? 그날 밤 그분은 추운 방에서 떨며 밤을 보냈고 다음날 폐지를 더 주어 수리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문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렴을 보내면 한참 후에 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죠. 그분은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곳 병원에 실려왔을 때도 큰아들은 병원 측에 지금은 바쁘니 퇴원할 때쯤 연락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처리할 수 있게 되자 다행이네요. 그럼 저희가 부담할 일은 없겠군요라고 했다는 말에 제 가슴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눈가에 어린 쓸쓸함을 보며 15년 전 홀로 남겨졌을 때의 막막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분의 원룸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간호가 필요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고 약 먹는 시간을 확인하고 좁고 허름한 방이지만 정성껏 청소했습니다. 동네 뒷산을 함께 산책하며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숙 씨,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건지 몰랐습니다. 저도요, 영호 씨.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느껴요. 저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 상처를 공감하는 사람. 어느새 저희 사이에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분은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말마다 어딘가로 나가시곤 했는데 어디 가느냐는 물음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라고만 하셨죠. 저는 그저 건강이 회복되어 외출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봄 뒷산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예숙 씨, 사실은 자식들 몰래 시골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우리 둘이 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을 이었죠. 저는 먼저 시골로 내려가 있겠습니다. 몸도 추스르고 예숙 씨를 기다리면서 집도 더 아늑하게 꾸미고요. 예숙 씨가 결정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쿵쿵 뛰었죠. 제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분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손주들 봐줘야 하잖아요. 집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편한데요.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나중에 재산 문제 복잡해져요. 며느리는 노인 로맨스 스캠 사례를 보내며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지키려고? 아니면 내 행복을 위해? 자식들은 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로, 재산을 물려줄 어머니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의 외로움, 저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편 약속대로 시골로 먼저 내려간 그분의 6개월은 고통과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청혼 후 제가 시간을 달라 했고 그분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시골집에서 매일 아침 제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고문과 같았을 것입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을 그분은 제 짧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희망을 이어갔다고 나중에 말해주셨죠. 3달째가 되자 불안은 포기로 변할 뻔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 나 같은 늙은이가 누굴 바라겠어. 하지만 그분은 포기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제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로 요양하며 몸을 추스르는 한편 시골집을 더욱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들이고 닭장도 만들었습니다. 69의 나이에 온몸이 쑤셨지만 이 집에서 해숙 씨와 라는 상상만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집과 텃밭 그리고 강아지까지 저를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6개월을 오로지 저만을 기다렸습니다. 6달의 긴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의 묘를 찾아가 여보,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봄바람은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결정했어. 시골로 내려갈 거야. 엄마, 손주들은 어떡하고요? 너희는 이제 다 컸잖아.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응, 사랑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내려갈게요. 당신 곁으로. 전화기 너머로 그분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씨.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저는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역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니 멀리 바다가 보이는 산기슭에 아담한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동안 그분이 홀로 정성스레 지은 조그마한 집과 텃밭,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 오셨습니까?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혜숙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영호 씨. 저희는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5과 69, 주름진 손과 손이 포개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온몸으로 느껴졌죠. 사랑합니다. 혜숙 씨. 저도요, 영호 씨.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해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해요. 그날은 저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압니다. 삶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물질보다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의 따뜻한 손 안에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앞 텃밭에서 함께 흙을 만지며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사랑, 6개월의 기다림 끝에 얻은 이 소중한 행복이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큰 행복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